뻔뻔한 일본, 그 이유.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세와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 내에서도 나치 색출을 그토록 철저히 했는데 전쟁의 피해를 본 당사국인 우리는 어떠했는가? 독일처럼 일본 스스로 반성하고 전범들을 처리하는 것을 애초에 기대할 수 없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했었을까요? 독일이 그 많은 배상금을 스스로 줬을까요? 서방 세계와 소련이 적극적이었고 힘있는 유대인이었기에 가능했다고만 말할 수 있나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닌 철저하고 집요하게 책임을 묻고 또 물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피해국인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나치 전범들을 추적하여 자신의 법정에 세우는 일까지 주저없이 했었죠. 독일의 나치스 친일의 대령인 아돌프 아이히만 2차 대전 중 수백만의 유대인을 수용소로 보내 학살한 혐의로 1960년 5월 이스라엘 비밀경찰 모사드에 의해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1961년 이후 이스라엘의 예선에서 진행된 그 유명한 아이히만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1961년 12월 교수형을 받고 사형되었던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 최대의 피해국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입김에 따라 친일파와 손잡고 정권을 유지했고 어떠한 배상과 사죄의 요구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여론의 반감을 무마시키기 위한 경제 개발을 서두르는데 일본은 이를 가장 적절히 이용했죠. 고작 3년간 지배한 필리핀에게는 무상 5억 5천만 불이었음에도 우리에게는 35년간 지배한 우리에게는 배상한 것은 고작 5억 불, 무상으로 3억 불, 그 나머지 유상은 갚아야 되는 돈이었죠. 더구나 진정한 사과나 반성 없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으니 일본에게 그때 이미 호되게 발목이 잡혔던 것이죠.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A급 전범에 대한 참배를 항의하는 우리에게 일본은 A급 전범처럼 되고 싶어서 조국을 배신한 친일파가 무려 70여 명이나 묻힌 현충원에 참배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하니 이보다 더 쪽팔리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 있는 배상과 사죄를 받으려면 우리 자신부터 떳떳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동안 모두 70만 명의 일본 경찰, 군인, 민간인이 상주했지만 아마 그들만으로는 2천만 우리 동포를 지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것은 150만에서 무려 160만 명에 달하는 친일파들이 존재했기에 가능했고 해방 후 미국도 이들을 철저하게 다시 이용했던 것이죠. 이제라도 반민족 친일 행위자들에게는 철저히 죄를 묻고 항일 독립운동한 자손들에게는 대한민국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독립을 하고 반민족 행위자를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미 군정시대 중앙청의 일장기가 태극기가 아닌 미국의 성조기로 바뀌었던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왔을까요? 바로 점령군이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반공을 앞세워 일본에 대한 우리의 아픔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시 친일 부역자를 요직에 앉힌 미 군정, 그에 발맞춰 친일파 척격의 유일한 길이었던 반민족 특위를 친일 경찰로 해산시킨 이승만 정부. 아마 해방 후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은 우리에게 반성과 사죄의 필요성을 아마도 전혀 못 느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었죠. 종전 후 패망의 길에서 먹고 살기 바빴던 독일과 일본. 패망한 조국에서 내수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기에 이들이 찾은 길은 우리가 수출 부르짖던 70년대처럼 선진국으로의 수출이었습니다. 자동차 강국은 어디인가요? 독일, 일본, 미국. 원래 전쟁을 주도한 국가들의 산업은 전쟁 중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망한 두 나라가 어느 정도 산업 경쟁력은 있었다는 것이죠. 독일은 전쟁 전에도 강국이었습니다. 1870년 통일 이전에 프랑스의 경제력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1913년에는 영국의 경쟁력을 압도하고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졌던 국가였죠. 당시에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기도 전에 전통적인 강대국인 프랑스를 앞지를 정도의 엄청난 역량을 가졌던 독일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들 BMW, 폭스바겐, 벤츠, 지멘스, 바이엘, 전쟁 전부터 등장한 유명한 자동차 기계 화학 의학 회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산업 기반 기술과 근검 전략을 통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독일은 물건을 팔아 교육할 대상국이 대부분 전쟁에서 적이었던 국가들이었죠.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 그들과의 사죄와 반성은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었죠. 피해국이면서 승전국인 프랑스와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그들에게 독일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였었죠. 그러나 일본은 조금 달랐죠. 일본이 다시 산업국으로 도약하고
계기는 한국 동란 때문이었죠. 유엔의 병창기지로서 물리기지로서 일본은 큰 돈을 벌게 되고 다시 산업 기반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토요타, 소니는 이 시기에 번창합니다. 오죽하면 일본의 우익에서는 OECD 국가 중 GDP 대비 빚이 많은 그 일본이 다시 호황으로 살아나는 길은 한국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나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고 하죠. 그 당시에 일본에게는 물건을 팔아 교육할 국가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한국과 아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산업기관이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던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일본의 물건을 사줄 여력도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일본에게 중요한 나라도 필요한 나라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일본은 굳이 아시아나 한국에게 사제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죠.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산업기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을 원자재 공급처일 뿐 사제가 필요할 만큼 중요한 나라가 절대 아니었던 것이죠. 주변의 피해국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기에 사제와 반성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 이유 중 어차피 자신들의 모순에 빠진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이미 저질러진 미국의 태도도 이제 와서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오늘 이야기한 피해국의 자세와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친일파 척격은 물론 그들의 전범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쳐서 물어야 할 것이고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능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본이 우리와 파트너가 되지 않으면 정말 아쉬울 만큼 경제 강국이 된다야 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